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자료는 우리 입안에 흔히 사는 세균, 푸소박테리움 누클레아툼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들인데요. 이게 그냥 잇몸병 일으키는 세균,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대장암이나 심혈관 질환, 심지어 조산 위염 같은 전신 질환하고도 관련이 깊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균이 구강 건강을 넘어서 어떻게 전신에 영향을 주는지 그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있어서 거의 모델 세균처럼 연구되고 있죠. 근데 이 세균의 병원성,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정확한 방식을 알려면 유전자를 직접 조작해서 그 기능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과학자들이 이 까다로운 푸소박테리움의 유전자 기능을 파헤치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을 개발하고 또 개선해 왔는지 그 핵심적인 과정들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술들이 이 세균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어 왔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연구 초창기에는요, 일단 외부 유전자를 이 푸스박테리움 안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 세균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된 작은 DNA 조각 있잖아요. 플라스미드라고, PFN1 같은 거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세균, 보통 이제 대장균을 많이 쓰는데 대장균하고 이 푸소박테리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랄까 셔틀 벡터라는 걸 만들었죠. 일종의 운반체예요. PHS-17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항생제, 클린다마이신이나 티암페니콜 같은 거에 내성을 갖는 유전자를 표식처럼 달아서 유전자가 성공적으로 전달된 세균만 골라낼 수 있게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거죠. 일단 유전자를 집어넣는 통로부터 만든 거군요. 근데 특정 유전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면 그 유전자를 일부러 망가뜨려 보고 세균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봐야 하잖아요. 초기에는 그래서 자살 플라스미드라는 걸 사용해서 유전자를 고장냈다고 나오네요. 이게 그러니까 목표 유전자의 일부 조각을 플라스미드에 실어서 보내면 그게 기존 유전자 자리에 끼어들면서 기능을 망가뜨리는 그런 방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단일 상동 재조합 방식인데요. 문제는 이게 끼어들면서 주변 다른 유전자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가끔은 불안정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기도 했어요. 정확도가 좀 떨어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목표 유전자를 그냥 통째로 다른 유전자, 예를 들면 항생제 내성 유전자로 완전히 바꿔치기 해버리는 이중교차 상동재조합 방식입니다. 이게 훨씬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딱 원하는 유전자만 없앨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패드A라고 이 푸소박테리움이 우리 몸 세포에 달라붙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은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 패드의 유전자의 기능을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이중교차 재조합 기술 덕분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더 정교한 도구가 개발되면서 패드A 같은 구체적인 병원성 인자의 역할을 딱 집어서 규명할 수 있게 된 거군요. 근데 여러 유전자를 동시에 보려면 표식으로 쓰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계속 다른 종류의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찾아야 하니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러 유전자를 한꺼번에 조작하거나 아니면 항생제 자체를 쓰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문제가 됐죠. 그래서 등장한 게 표지 없는 유전자 비활성화 전략들이에요. 항생제 내성 유전자 없이도 유전자 변형이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예를 들면 특정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전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게일K나 싹비 시스템 같은 건데요. 예를 들면 싹비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 유전자 조작 과정 중에 이 싹비 유전자가 세균 안에 남아있으면 설탕이든 배지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 원하는 유전자 변형만 깔끔하게 일어난 균주만 살아남아서 그걸 골라낼 수 있는 거죠. 항생제가 필요 없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와, 기발하네요. 항생제 대신 다른 방식으로 선별하는군요. 네. 그런데 뽀대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푸소박테리움 중에서도 특히 병원성이 센 놈들은 외부에서 DNA가 들어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막는 자체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한 변형 시스템, RM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세균의 면역 시스템처럼 외부 DNA를 침입자다 하고 인식해서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와, 세균들도 자기 방어 체계가 그렇게 철저하군요. 그럼 그 강력한 방어는 어떻게 뚫었나요? 연구하기 힘들었을 텐데. 과학자들이 정말 묘안을 냈죠. 푸소박테리움 자체가 자기 DNA를 보호하려고 특정 부위에 메틸화라는 표식을 남기거든요. 바로 이 표식을 만드는 효소, MTAS라는 걸 이용한 거예요. 외부에서 넣어줄 플라스미드 DNA에도 이 MTAS를 이용해서 미리 똑같은 메틸화 표식을 붙여주는 거죠.
아, 위장시키는 거네요. 일종의 위장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셈이에요. 그러면 세균의 방어 시스템이 이건 내 DNA랑 똑같은 표식이 있네. 우리 편이구나 하고 속아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 덕분에 이전에는 유전자 조작이 거의 불가능했던 아주 고병원성 균주들, 예를 들어 ATCC2586 같은 균주 연구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네요. 자, 그런데 세균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 유전자는 어떻게 연구하나요? 말씀하신 대로 유전자를 아예 없애버리면 세균 자체가 죽어버릴 텐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필수 유전자는 그렇게 없앨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유전자를 완전히 제거하는 대신에 그 유전자가 얼마나 발현되는지, 즉 단백질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를 조절하는 기술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화학물질, 자일로스나 테오필린 같은 걸 넣어줘야만 유전자가 처지거나 혹은 꺼지도록 설계하는 거죠. 이걸 유도성 발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용하면 필요할 때만 특정 필수 유전자의 기능을 잠시 껐다가 다시 켜거나 아니면 발현량을 조절하면서 그 유전자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를 달아준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더 발전된 기술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크리스퍼, CRISPR 기술을 응용한 크리스퍼 간섭, 크리스퍼-I라는 것도 활용되고 있어요. 이건 유전자를 잘라내서 없애는 게 아니라 비활성화된 캐스9 단백질이랑 가이드 RNA를 이용해서 목표 유전자가 복사되는 과정, 즉 전사를 물리적으로 딱 막아버리는 방식이에요.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거죠. 아, 자르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복잡하게 유전자를 재조합할 필요 없이 더 빠르고 간편하게 특정 유전자 기능을 줄여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어떤 유전자가 특정 기능, 예를 들어 암세포에 달라붙는 기능이 중요한지 전혀 모를 때는 어떻게 찾아내나요? 그럴 때는 트랜스포전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일명 점핑 유전자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활용해서 무작위로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전략을 씁니다. 트랜스포전을 세균 안에 넣어주면 얘가 유전체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면서 무작위로 아무 유전자에나 불쑥 끼어들어가서 그 유전자를 망가뜨려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다양한 유전자가 망가진 돌연변이 세균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 우리가 관심 있는 특정 기능, 예를 들면 혈액 응집 능력이라든지 생물막 형성 능력, 아니면 세포 부착 능력 같은 걸 잃어버린 돌연변이 균주들을 쭉 선별해요. 아, 기능을 잃어버린 놈을 찾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균주들에서 어떤 유전자가 트랜스포전 때문에 망가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사실 푸소박테리움이 암세포에 달라붙거나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펩2나 레드디 같은 핵심 독성인자들이 새롭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푸서박테리움 누클레아툼이라는 세균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유전자 조작 도구들이 개발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단순하게 유전자를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특정 유전자를 정확하게 없애거나 이중교차, 표지 없이 없애고 또 방어 시스템을 속여서 유전자를 넣고 필수 유전자는 발현을 조절하고 유도성 시스템, 크리스퍼-I, 모르는 유전자는 무작위로 찾아내기까지, 트랜스포존. 이런 도구들이 계속 발전해왔기 때문에 결국 패드-A, 팹2, 레드-D 같이 이 세균이 어떻게 병을 일으키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밝혀낼 수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도구들의 발전이 곧 이해의 발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푸소박테리움 뉴클레아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그 안에도 여러 아종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 아종들 간의 유전적인 특성도 다르고 병을 일으키는 능력, 즉 병원성에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같은 이름이라도 종류가 또 나뉘는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연구들을 보면 대장암과 관련성이 가장 깊은 아종으로 애니멀리스 아종을 지목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대부분의 유전자 조작 도구들이 주로 누클레아툼이나 폴리모르품 같은 다른 아종에서 개발되고 시험되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럼 정작 중요한 애니멀리스 아종에는 잘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상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는 이 애니멀리스 아종이나
다른 아종들에서도 잘 작동하는 그런 맞춤형 유전자 조작 도구를 개발하거나 기존 도구들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종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꼭 필요한 시점인 거죠. 그렇군요. 아종까지 고려해야 한다니 연구가 정말 더 깊어지는 느낌입니다. 이 입안의 작은 세균 하나가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심지어 암 같은 질병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놀랍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작동 원리를 유전자 수준에서 조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먼 미래에는 이 푸소박테리움의 특정 유전자를 조절하거나 변형시켜서 관련된 전신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어떤 윤리적, 기술적 문제들을 미리 고민해봐야 할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보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